제가 그 강연을 다니면은 꼭 이렇게 기념품들을 주는데 이거를 저희 딸애한테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어, 역대급입니다. 역시 국립현대미술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마 적으실 거보다는 참여하시고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생각하는 게 이제 전반부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관찰해 가지고선 우리 그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떻게 어떤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고 그 플랫폼들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2016년도 3월달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대결을 했어요. 대국했죠. 이때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예측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그래도 AI가 어떻게 바둑을 이길 수 있을까? 이세돌 질 수 없다.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점쳤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도 저도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 순간이 어떤 위협과 거의 일주일 아니 한 달 아니 1년 내내 따라다녔던 것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을 초월한 AI 로봇.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장밋빛 테크놀로지 미래가 갑자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나보다 더 뛰어나서 신에 가까운 권능을 가진 테크놀로지가 생기는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생기는 것이 어떨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미래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위협일까요? 아니면 어떤 기회일까요? 자, 위협이 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도 이세돌을 응원하셨던 분들은 위협일 것 같고요. 아니다, 이건 기회일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기회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 이걸 다른 질문 좀 드려볼게요.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쉽게 넘을 수 있는. 하나는 아트고요.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고요. 세 번째는 돈이에요. 돈 환전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죠. 그 가치가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보면 아트는 좀 예외지만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인간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것이 위협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거대한 돌 벽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돌 벽돌 제가 들고선 이렇게 던질 것처럼 보고 있어요. 이거 위협이죠. 그렇죠? 근데 이 벽돌을 보고선 아마도 아름다운 성당을 만드는 사람은 저 벽돌을 가지고 성당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고 상상할 것 같아요. 아마 인간이 로봇과 다른 거는 벽돌 테크놀로지죠. 단단한 테크놀로지 보고선 어떤 스피리추얼하고 아름다운 상상을 했을 때 성당 같은 거 그랬을 때 이 테크놀로지는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테크놀로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놀라운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어요.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리는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예요. 알파고 제로가 이세돌 리를 100대 0으로 이깁니다. 최근 일이에요. 더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고가 빠졌어. 바둑을 위한 게 아니고 범용 AI가 그냥 알파 제로가 알파고 제로를 60대 40으로 이기고 있어요. 아마 내년도에는요. 알파 제로가 알파고 제로를 100대 0으로 이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 속도보다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렇다 보니까 세계 경제 포럼이 2016년, 17년, 18년 끊임없이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AI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트 앤 테크놀로지 융합하는 교육 쪽에서는 AI가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문제다. 우리는 휴머니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미래의 인간성이라는 것을, 미래의 휴머니티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왜? AI는 어쨌거나 인간을 모방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럼 어떤 인간상을 모방해야 되는 것인가? 휴머니티에 대한 정의가 더 밀도 있게 생겨야 되겠죠.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맥락이 있겠죠. 그랬을 때 AI 테크놀로지가 빠르게 학습했을 때 정말 이상한 전체주의적인 그런 인간을, 그 휴머니티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극우 세력을 본받아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인간과 로봇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도 보고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Act, Think, Feel. 보실게요. 자, 사무라이 로봇인데 이거 사람이 못해요. 100번 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안 돼요. 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로봇은 act부터예요. act. 아까 알파 제로, think한 단계까지 갔습니다. feel 못 가고 있어요 아직.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feel부터 해요. feel에 기반해서 think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근법이 다르죠. 연산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세계 경제, 문화, 뭐 정치, 과학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미래에 인간한테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은 공감 능력, 교감 능력, 영어로 empathy라고 하죠. empathy.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empathy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empathy를 둘러싸고서 수많은 그런 부가가치와 직업군들이 생길 거고, 놀라운 거는 예술이 계속 이렇게 바닥을 치다가 4차 산업혁명, 로봇과 인간의 대결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술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올라서고 있어요. 너도 나도 다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거 그 많은 작가들이 이런 정치적인 작업을 했잖아요. 작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지금 현실이죠. 이미 뭐 드론에 의해서, 뭐 과학에 의해서 아무 엠퍼시 없이, 사람에 대한 그런 타인에 대한 존중 없이 그냥 게임하듯이 죽이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이런 거 고쳐야 되는데, 아담 그린필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놀라운 거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정보가 가공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리즘들이 또 다른 정보를 집합시켜 가지고선 다시 또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는데, 놀라운 거는 그 정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500명이 모여가지고 해도 그 슈퍼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최고 그 올림픽에 나갈 만한 천재들이 모여서 1000명이 모인다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서 연산작용을 해서 판단을 내렸는데, 그럼 그 판단이 인간의 눈과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인간 도덕, 이 크리티컬 프레임워크를 통과하지 않고선 판단하는 그런 가이드라인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대한 정립, 질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현대 아트랩을 이끌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2013년도부터 아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부터 아트 랩이라는 걸 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겁니다. 그 지금은 이제 3대 미술관 중심으로 했었고, 블룸버그랑도 프로그램 하고 있고, 뒤에 소개하겠지만, 근데 궁금증이 생긴 게 뭐냐면은, 예술이라는 것이 컬렉션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예술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총체적인 경험인 거고, 비물질적인 것은 사고 체계인 거고,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부유한 나라의 어떤 부유한 도시의 어떤 돈 많은 그런 그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장 그 컬렉션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예술이 어디에까지 거주할 수 있을까를 계속 질문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작가나 큐레이터들이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술을 지금까지 그 뭐 비엔날레나 아니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의 이 제도 안에서의 어떤 예술의 어떤 가치 체계가 아닌 이 제도 바깥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가 있고 더 많은 위대한 어떤 사고가 있을 것이고, 형식이라는 것이 미학적인 이론과 미학적인 역사에 벗어나 있지만 이 사회에 의미 있는 예술적인 그런 스토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 서포팅하자는 측면에서 아트랩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결합시킨 게 아트랩입니다. 예. 저는 이제 아트랩에 뭘 이끌고 있는 현대차 아트 디렉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큐레이터 예술가들이 정말 잘하는 거는 똑같은 대상을 굉장히 다른 각도로다가 아니면 다양한 각도로다가 재단해서 분해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본적으로 공간과 시간의 축 안에서 우리 사고는 어떤 형태와 철학이 만들어지죠.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계에서는 아마도 그 스페이스 관점 이런 거겠죠. 지역을 초월하는, 그리고 또 국가를 초월하는 뭐 트랜스내셔널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키워드가 되잖아요. 어떤 이론을 가졌을 때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요즘 트랜스제너레이션이라는 관점까지도 우리가 아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일까?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작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였었고, 이걸 가지고 전시 스토리를 딱 짰는데, 한국관에서 발표를 할 때 그 영국관하고 뭐 독일관에 있는 아저씨 할아버지들 손들고서 동의하고 영국도 똑같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 디지털 레볼루션이 보편화되고 SNS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기 전까지는 트랜스내셔널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미술계에서.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의식의 지평은 어떤 지오폴리티컬 상황보다는 테크놀로지 그 맥락에서 더 많이 좌우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트랜스제너레이셔널 그 갭과 컨플릭이 어떻게 생기냐? 아마도 나이에 따라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 정보라는 것이 요즘은 그런 거잖아요. 테크놀로지가 예전에는 툴이었었어요. 디지털이 되면서 어떤 게 되냐면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그 테크놀로지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커뮤니티, 밸류, 이코노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10대, 20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든 콜롬비아에 있든 내가 런던에 있든 똑같아요. 근데 똑같이 그 런던에 있는 10대, 20대와 50대, 60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는 유니버스가 다른 거죠. 거기서 나오는 컨플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차이면 기술이 만들어 놓은 이 계층과 이 지형들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수직과 수평을 다 같이 보면서 우리가 전략을 짤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을 정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 보거나 전시를 기획할 때 적어도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큐레이터다 보니까 그 분석적인 엔지니어처럼 분석적인 사고를 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엔지니어나 과학자랑 얘기하면 저렇게 분석적으로 가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좀 연습해 본 거예요. 뭐냐면은 크리틱을 합니다. 전시든 아니면 작가 포트폴리오도 보거나 아니면 전시장 가가지고선 그때 이 서브젝이 얼마나 오리지널티가 얼마큼 새로운가 봐요. 어떤 소재, 그 소재가 얼마큼 새로울 수 있는가, 테크닉이나 테크놀로지가 얼만큼 새로울 수 있는가, 새로운가, 오리지널티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토리라는 것은 얼만큼 또 새롭고 흥미로운가. 그 얘는 관객들하고 어떤 인터랙션과 어떤 인게이지먼트 룰을 만들어 가지고선 또 다른 레이어 2를 만들고 레이어 3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역, 국경, 문화, 세대를 초월해서
이 사회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까지 쭉 보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가 아니면 이 작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느 국경까지 경계선까지 넘어가지고서 이렇게 슈퍼스타가 될지 좀 감이 잡히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앞서 얘기했던 거, 로봇과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how to feel, empathy,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면 선천적으로 다 감성이 부족하면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 본능적으로다가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다가 아니면 사회학적으로다가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학예실장이 되고 관장이 된다는 거는 요 가운데 있는 거, 이 조직의 가운데 있어요. 모든 소사이어티의 모든 어떤 폴리티컬 서클의 가운데, 여기 왕의 자리죠. 다 이 가운데에 쓰려고 해요. 그런 순간 매너리즘이 빠지는 거고요. 그런 순간 올드스쿨 되는 거, 그런 순간 구악되는 거죠. 근데 아티스트라는 인간들은 또 정말 뭐 해럴 제만 같은 그런 위대한 큐레이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엣지에 서요. 항상 엣지에 서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장 창의적일 때 언제야? 엣지에 섰을 때. 저의 미각이 가장 발달했을 때 언제인지 아세요? 군대 갔을 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으니까 너무 모든 감각이 막 뛰어나서, 사람들은 이 경계선에 서면요 달라져요. 이 절벽 앞에 섰을 때 상상력, 그리고 그 위대한 철학가들이 게이가 많아요. 위대한 예술가들 게이가 많아요. 더 섬세하게 더 많은 유니버스를 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언어 체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가치 체계, 어떤 우리 그 뭐야 요즘 영화 보면은 어벤져스 영화 좋아하니까 유니버스라고 할게요. 그 유니버스가 유니버스의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네. 전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성의 입장까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광주 내려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요. 전 서울에서 온 누구입니다가 돼요. 제가 여기다가 일본 가는 순간 저 한국에서 누가가 돼요. 제가 뉴욕에 가는 순간 전 아시아에서 누구로다가 그렇게 바라보고 제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유니버스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언어 체계에 우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런 거겠죠. 모든 인더스트리는 이 원이 커지는 거예요. 앞서 본 것처럼 처음에 나무가 요만했었죠. 디자인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엔 디자인은 프로덕트 디자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이게 뭐 그래픽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UI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UX 디자인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고객 서비스 디자인까지 들어갑니다. 확대되고 있죠. 아트 볼까요? 조각, 회화, 사진, 영상, 뭐 퍼포먼스 막 커지고 있죠. 커집니다. 새로운 것을 디파인하지 않고서는 저 인더스트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에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뉴욕에서는 엑셀러레이터 밟았듯이 엑셀러레이티즘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걸 밟지 않고 인더스트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도에서는 만들어내야지만 자기가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 정의해서 가기 시작하고 엣지에 쓰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문화가 발전하는 거고. 근데 보시면은 보자고요. 왜 엣지에 서야 되는지. 테크에 있어서 아트 여기 있어야지 여기 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브릿지를. 그렇죠? 개념적으로다가 아트 여기 있으면은 테크놀로지 저거 회의하면요. 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 도대체 협업 불가능할 것 같아. 근데 아트 쪽에서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과 테크 쪽에 여기 있는 사람도 이거 조금 다른 것 같으면 재밌겠는데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개념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고의 개념적인 거를. 디파인 한다는 게 얼마나 상대적인 거냐면요. 이건 이제 그 임스의
파워 오브 10이라는 건데 이제 여기 시카고의 해변가에 남자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거를 10배로다가 높이 위에서 봤을 때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당신입니다. 이거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이거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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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경계가 다시 그럼 이것도 우주 속에서 지구, 지구 안에서 어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갔더니 단백질이 돼버리죠. 이거 누구야? 이것도 당신. 이거는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했지만 철학적으로다가 우리가 얼만큼 근데 많은 경우는요. 나의 프레임이 내가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프레임의 사이즈가 대부분 여기 혹은 여기 아니면 요 지역 아니면 여기 정도 아니면 국가 정도 이런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조금 뻘쭘하긴 하지만 테크놀로지를 보여줄 때 저희 회사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좋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보세요 한번.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넥소라는 수소차인데 이거 보여주면은 그 유럽 애들이 감동받고 너무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를 프로덕트로 봤을 때 사회하고의 관계보다는 프로덕트로 봤을 때는 얼마나 그 마력이 얼마야, 재료백이 얼마 이런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렇죠? 몇 명이 타 실내 공간이 어떻게 돼? 근데 여기서는 다른 거 아니고 더러운 공기를 흡수해서요 깨끗한 공기로 다 바꿔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차의 목적이랑 다른 건데 더 큰 맥락 속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감동스럽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이너 패트리시아 무어가 1979년도에 그녀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녀가 80세 할머니로 분장을 했어요. 26살 때 80살 할머니로 언더커버 한 거죠. 그래서 110 몇 개 미국인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할머니의 어떤 불편한 발걸음과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러면 아니면 버스, 아이가 할머니 대할 때, 문을 열 때, 그다음에 식당에서 할머니를 대할 때, 그 식당의 의자의 높이, 그다음에 버스 올라탈 때 손잡이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할머니로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그걸 체험을 합니다. 4년 동안. 그렇게 해서 만든 디자인 프로토타입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당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거였냐면 디자인하면요, 돈 많은 사람한테 얼마큼 비싸게, 얼마큼 패션이라는 것은 유행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였었죠. 예술적인 상상력이라는 것이 항상 무슨 룰이었냐면 메저리티 룰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돈 많은 메저리티는 백인, 부유한 어떤 테이스트 메이커들. 근데 그녀가 했던 질문 너무나 의미심장한 건데 남자와 여자, 국가를 떠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피할 수 없는 마이너리티 그룹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우리 다 늙잖아. 에이징. 응? 다 늙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가장 부강하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그 마이너리티 그룹조차도 케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디자인 예술가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게 휴머니티 출발 아닐까요? 근데 이런 거 했을 때 그 당시에 있는 많은 클래스메이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이렇게 이해를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센터에 있었고 할머니는 엣지에 쓴 거, 엣지에 서가지고선 마이너리티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움직인 가장 중요한 백인의 여성 중에 한 명으로다가 당당하게 이름 올리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그 전시를 이불 작가 전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차 시리즈라는 거고 중진 작가를 후원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약속을 해서 하는 건데 50대 작가들을 하기로 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왜 50대냐 얘기를 사람들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이게 뭘 본 거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50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2030을 타겟팅 해야지만 좋아요. 네, 마케팅의 눈으로 보면. 근데 저희 마케팅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한국 미술계 역사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럼요,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2013년도죠. 젊은 모색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의 작가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올드 마스터 전시가 이렇게 있는데 50대는요 한 작가 인생으로서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는 당신 정도 되면 이제 할 만큼 뱉고 뭐 지원 받을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것들은 어려운 게 된 거죠. 어디 교수님이세요? 이미 잘 나가니까 더 시간이 초과가 됐어요 벌써? 죄송합니다. 제가 3분 5분 남았구나. 예, 저 뒤에도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요거만 하고 끝나도록. 쉬는 시간 있어요? 쉬는 시간 없죠? 그럼 쉬는 시간까지 한 5분 더 할게요. 요거 하고서 5분 더 할게요.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50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50대를 한 거예요. 50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한 작가 전시 만드는데 9억을 줍니다. 그럼 또 이것도 막 돌 많이 맞았죠. 너 씨. 저 아는 선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 10명한테 나누면 9천이면 10명이야. 900이 갔으면 100명한테 해줄 수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근데 그 답변은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생각을 해보자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백남준이다. 아니면 또 뭐 이유환 선생님 예전에 국외여행 전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세계적인 작가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까? 이건 나라에서 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라에서 나눠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그거 알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다 모였는데 이들한테 세계적인 작가들하고 정말 이렇게 딱 원온원으로다가 디베이트 하면서 작가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줘야 된다. 세미나도 해야 되고 출판, 영상, 전시 모든 것들을 테이트 모던이나 뭐뭐나 구겐하임에서 개인전 하는 것만큼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작가 선생님들이 50년 정도 되면은 5년, 10년, 20년 동안 머릿속에 있었지만 실현을 못했던 것들이 있다. 왜? 이거 뭐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건 찾는데. 그래서 그거 하신 게 이거예요. 이거 하면서 이 전시가 우리 이제 헤이워드의 재개관전 올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국 작가가 이 전시 보고선 큐레이터가 이거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합니다. 이 전까지는 동양의 최고의 작가, 이 전시 끝나고선 세계적인 설치 작가 커졌죠. 작가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제대로 된 장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다 큐레이터도 뛰어나고요, 작가도 뛰어난데 그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야 모마에서 뭐 했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저런 전시 가능하다는 것을 개인전으로서 보여주고 싶었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빨리 넘어가고 그냥 넘어갈게요. 영상 안 보는 걸로 다. 테이트는 영상 하나 재밌으니까 하나 좀 보시고. 예. Superflex as a turban hall is ecstatic. It's a project that fills the building with joy and that allows all of us to either reconnect or experience play in its really important fundamental social, purposeful way. Often play, humor is the element that opens up people's heads. The work of Superflex, for example, is
very much a reflection and a way of interpreting issues of the present. 제가 이제 or 그 of the 말씀드리고 싶은 distant 거는 past. 이제 충분히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기획하신 분들 계시고 작가분들 계시니까 보통 이제 그 베니스 비엔날레가 그 2년에 한 번씩 담론을 주도한다는 얘기를 하고 터바이노로 시리즈를 보면은 역시도 어떤 전시의 담론을 읽어볼 수 있는 건데 뭘 보셔야 되냐면요. 자 보자고요. 이게 이제 아브람 크루즈 비에가스 작품이죠. 이거와 그다음에 이걸로 갔어요. 그랬다가 이제 슈퍼플래스로 갔고 올해는 타니아 브리게아로 갔습니다. 타니아 브리게아라는 그거잖아요. 그 이민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사운드와 그다음에 스멜과 그다음에 이 체온으로 다 바닥에 전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 공간 딱 해놨거든요. 절묘하게 대척점으로 다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그 로어한 걸로다가 그 컬렉티브 아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가장 테키하게 우리 누구야 필립 페라노에서 보여주다가 그러다 굉장히 플레이풀하게 갔다가 그다음에 가장 진중하고 슬픈 걸로 또 가요. 예. 이렇게 이게 계속 밸런스를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이 관점으로다가 향후에 어떤 전시를 기획하신 분들은 기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저기 쉬는 시간이 끝났나요? 이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저희가 어저께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그룹 얘기했는데 1등한 데가 여기예요. 엔비디아. 2등이 삼성이었고요. 예. 아무튼 그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라크마에 부활을 시켰습니다. 아트 앤 테크놀로지가 지금까지 뭐 앤디 워홀도 탄생시켰고 그다음에 뭐 여러 작가들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그 오픈 콜로다가 전 세계에서 5에서 6명 정도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과 여기 있는 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의 그 천재적인 과학자들하고 매칭시켜서 프로젝트를 완결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근데 이거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라크마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재밌다. 야 이거 가지고서 우리 전시하자. 1년 뒤에. 그랬더니 이거 당황하면서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안 돼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럼 2년 뒤에 없이 그것도 안 돼. 왜 그렇지? 그랬더니 좀 창피했어요 저는. 라크마 이거 담당하는 큐레이터가 대형 1년 뒤에 전시를 해야 되는 숙제가 주어지고 2년 뒤에 전시하는 숙제가 주어지잖아. 그러면은 작가는 1년 뒤, 2년 뒤의 미래를 10년 뒤의 미래를 그리지 못하고 오늘 가능한 것들에 짜집게 꼴라주 한 거를 제출하기 바쁘다. 큐레이터와 예술가도 엔지니어도 과학자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자본도 아닌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나라 여러 그 문화 행정도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큐레이터들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여기 또 다른 큐레이터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항상 아트스가 뽑은 세계 10대 큐레이터 뽑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의 위대한 큐레이팅의 비결이 뭐야 물어보면은 나는 10년 전 20년 전에 고민하던 거를 기획해야지 그럼 5년 동안 리서치하고 그 다음에 전시 만들어. 그래서 출발 요이 땅에서 만들기까지 5년 걸리지.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밀도가 있는 거예요. 그 관심사는요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노트 테이킹 했던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폭과 그 밀도를 우리가 저는 얘기해 보면요 순발력이나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블링블링한 건 저희가 더 뛰어날 수 있겠죠. 근데 전시를 만든다는 거, 문화를 만든다는 거, 새로운 기술적인 혁명을 한다는 거는 그 시간의 길이만큼 진폭이 커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